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학년도 경기도교육청 5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와 매체 영역 문항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법 문제 위주로 분석할 텐데요. 그 전에 매체 문항, 매체 영역 문항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는지 잠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35번부터 39번까지 평소처럼 문법 문항이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40번부터 45번까지 6문항이 매체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40번에서 43번까지는 블로그랑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고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두 문제는 블로그랑 메신저 대화라는 매체 자체의 특성을 묻는 문제였고요. 한 문제는 평소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처럼 내용 일치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2번 같은 경우는 연결어미나 격조사의 의미적 특성을 파악하는 언어 문제에 가까운 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44번에서 45번까지는요. 어플리케이션 화면을 가지고 그리고 게시글을 가지고 매체 자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문제 하나, 그리고 내용 일치 문제가 하나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매체 유형의 특징을 묻는 문항이 3문항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유형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내용 일치를 확인하는 문항이 2문항, 그리고 문법 문제에 가까운 문항이 1문항 출제되었습니다. 매체 유형의 특성을 묻는 문제는 언뜻 보기에는 낯설어서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새로운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상식선에서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변별력이 있다기보다는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느냐가 관건인 문제였습니다. 내용 일치 문제도 어렵지 않았는데요. 다만 43번 실수한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43번처럼 대충 읽으면 디테일을 놓쳐서 틀릴 수 있는 문항도 덜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43번이랑 45번처럼 내용 일치를 조금 디테일하게 해야 하는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있으면요. 오히려 자기가 너무 급하게 문제를 풀다가 세부 근거를 놓치지는 않았는지 문제 푸는 습관을 한번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체 문제에서 시간을 줄이겠다고 마음 급해질 필요는 없어요. 일단 다 맞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푸는 걸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 문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5번은 단원에서 동음이의어 관련해서 한 문제 나왔고요. 36번에서는 같은 지문에서 동음이의어 관련, 그리고 용언의 활용 양상을 잘 알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37번에서는 의문 단원에서 의문의 변동을 묻는 문제가 나왔고요. 38번에서는 문장 단원에서 문장의 짜임, 그리고 문장 성분을 확인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39번에서는 국어의 역사 단원에서 중세국어의 문법 요소, 특히나 중세국어 시기의 높임 표현에 대해서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5번부터 36번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문법 문제에서 긴 지문이 나온다면 되게 열심히 봐야 합니다. 왜냐면 문법 문제는 보통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제시문 없이 문제를 푸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출제자가 제시문을 줬다는 것은 평소에 너희가 잘 모르는 의외의 지식들을 숨겨놓았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꼼꼼히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대충 읽으면 안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는 같으나 의미의 연관성이 없는 단어의 관계를 동음이의어의 관계라고 한다.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죠. 이러한 관계를 가진 단어를 동음이의어라고 부른다. 동음이의어는 소리와 표기가 모두 같은 것. 그러니까 신발할 때 신, 그리고 신난다 할 때 신처럼 소리와 표기가 모두 같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리는 같고 표기가 다른 것도 있다.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이지요. 하지만 평소에 잊고 있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자, 그러니까
소리와 표기가 모두 같은 것을 동형 동음이어라고 부르고요. 후자, 소리는 같지만 표기가 다른 것을 이형, 형태가 다르다, 다를 이자를 써서 이형 동음이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신을 벗다의 신과 신이 나다의 신은 동형 동음이어. 소리도 같고 표기도 같으니까요. 이고 걸음과 걸음은 이형 동음이어이다. 걸음은 우리 어떻게 발음하죠? 네, 걸음으로 발음을 하죠. 걸음은 당연히 걸음이죠. 그래서 표기는 이렇게 다르지만 소리가 같은 것을 형태가 다른 동음이어라고 해서 이형 동음이어라고 한다고 하네요. 첫 번째 체크할 거 나왔습니다. 동형 동음이어, 이형 동음이어. 그리고 이 문단. 한편 동음이어를 절대 동음이어와 부분 동음이어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서 못 봤던 것 같아요. 한번 열심히 쳐다볼까요? 절대 동음이어는 품사 등의 문법적 성질이 동일하면서 단어의 형태가 언제나 동일한 것이다. 절대 동음이어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네요. 첫 번째, 품사 같은 문법적 성질이 동일해야 하고, 두 번째, 단어의 형태가 언제나 동일해야 해요. 근데 언제나 동일한 게 뭘까 한번 살펴볼까요? 이때 형태가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은 동음이어가 형태 변화가 없는 불변어이거나 명사, 체언 뭐 이런 거, 그리고 활용하는 양상이 서로 동일하거나 용언 중에 활용 양상까지 동일한 경우에 형태가 언제나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친절하죠? 모자를 쓰다의 쓰다와 편지를 쓰다의 쓰다는 품사가 둘 다 동사지요. 동일하고 1번 조건을 만족하고요. 쓰고 써 쓰니 같이 활용하는 양상도 언제나 동일해요. 2번 조건도 만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절대 동음이어다. 이해되네요. 그럼 부분 동음이어를 보겠습니다. 부분 동음이어는 문법적 성질이 동일한가? 여러분 아까 전에 문법적 성질이 뭐였지요? 예, 품사였지요. 품사가 서로 동일한가? 그리고 형태가 언제나 동일한가? 라는 두 가지 기준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부분만 동일하니까 부분 동음이어래요. 볼까요? 가령 이런 예시들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날아가는 새의 새와 새 신발의 새는 형태는 언제나 같지요. 둘 다 불변어니까. 하지만 날아가는 새의 새는 명사고 새 신발의 새는 관형사이기 때문에 품사는 서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부분 동음이어네요. 그리고 김치독을 땅에 묻다의 묻다와 길을 묻다의 묻다는 둘 다 동사예요. 1번 조건은 충족했어요. 하지만 각각 묻고 묻어 묻으니, 땅에 묻고 묻어 묻으니, 길을 묻고 물어 물으니와 같이 활용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 동음이어네요. 앞에서 말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 동음이어도 존재한대요. 그런데 여기서 예시는 말을 해주지 않고 기억이라고 표시만 해놨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감을 잡아야 돼요. 뭐가 문제 나올까요? 예, 요 기억에 해당하는 예시를 찾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네요. 매우 높네요. 그러면 이 케이스가 뭐냐 살펴보니까 이는 동음이어가 각각 동사와 형용사이면서 즉 품사가 다르면서 활용하는 양상도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감 잡았을 때 바로 문제를 해결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게 뭐였죠? 첫 번째, 품사가 다르다. 품사가 형용사랑 동사로 서로 다르다. 그 다음 두 번째, 활용 양상이 언제나 동일하지는 않다. 해보면 되겠죠? 누르다 1, 2, 이르다 1, 2, 3, 바르다 1, 2.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긴 동음이어를 잘 찾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기해요. 누르다 1, 2를 보겠습니다. 우리 팀이 상대 팀을 누르고 여러분 이것은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동사는 움직임이나 변화를 나타내는 거,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거. 우리 팀이 상대 팀을 눌렀다. 동사죠. 그 다음 먼 산에 누르고 붉게 든 단풍. 색깔이 누렇다 할 때 누런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이거 형용사네요. 예, 일단 1번 조건은 충족하네요. 그쵸?
활용 양상도 한번 살펴볼까요? 2번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팀이 상대 팀을 눌렀다. 눌러라고 활용하고요. 먼 산에 누르고, 먼 산에 누르고, 이것은 누르러라고 활용하네요. 그래서 서로 같지 않네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번 활용 양상이 서로 달라야 한다라는 조건은 일치한 셈이네요. 아니, 충족한 셈이네요. 네, 그러면 누르다 1, 2는 기억에 해당하는 예가 맞네요. 이르다도 보겠습니다. 약속 장소에 이르니, 약속 장소에 이르렀다, 이르러라고 활용하고요. 그리고 도착하니 라는 뜻이니까 동작이지요, 동사입니다. 2번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니, 이르다, 아직 좀 시기가 되지 않았다 라는 뜻이니까 형용사이고요. 어미 아랑 어도 한번 결합시켜 볼까요?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라고 활용하네요. 형태가 서로 다르니까 얘도 역시 2번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1번 조건도 충족하네요. 그럼 이르다 1과 2가 충족하고 누르다 1과 2가 충족하네요. 예, 정답은 누르다 1과 2, 이르다 1과 2를 포함하고 있는 1번. 답은 나왔지만 나머지도 공부해야 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이르다 3. 그에게 조심하라고 일렀다, 말했다 라는 뜻의 이르다입니다. 말했다 라는 뜻이니까 동사지요. 그리고 일렀다, 일러라 할 때 보니까 활용을 일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얘는 1과 3은 품사가 같아서 기억에 해당되지 않고요. 2와 3은 활용 양상이 똑같아서 기억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바르다 보겠습니다. 생선 가시를 바르다, 제거했다, 동사네요. 생선 가시를 바르러라고는 하지 않죠? 발라서라고 하죠? 발라라고 활용합니다. 방의 벽지를 발라서라고 발라라고 활용하고요. 벽지를 바르다 딱 봐도 동사지요. 그래서 얘는 2번 조건 충족하지 않고 1번 조건도 충족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항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아까 전에 35번을 풀지 않고 지나갔어요. 35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뭘 묻는지 볼까요? 1번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의 반드시와 반듯이 앉아있다의 반드시는 소리는 둘 다 반드시로 동일하죠? 표기가 서로 다르죠? 그럼 우리 동음이어를 뭐라고 했죠? 소리는 같은데 형태가 다른 동음이어, 이형 동음이어라고 했죠? 기억하고 있으면 빨리 풀 수 있어요. 1번 맞는 설명. 2번입니다. 그 책을 좋아해 그는 뭐지요? 그가 책의 앞에서 책을 꾸며주고 있네요. 책은 명사지요. 체연, 명사, 수사, 대명사 같은 체연을 수식하는 품사 뭐였지요? 예, 관형사입니다. 그럼 벌써 틀렸네요. 그는 관형사예요. 대명사가 아니고 관형사니까 1번 틀렸네요. 그는 여기 있다도 볼까요? 그는 여기 있다 할 때 그는 he를 나타내는 거니까 대명사 맞죠? 그리고 불변어인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부분동음이어겠네요. 3번 전등을 갈다에 갈다, 칼을 갈다에 갈다는 모두 동사 맞지요? 이고 활용하는 양상이 언제나 동일한지 볼까요? 갈다, 갈아라. 갈다, 갈아라. 예, 동일하네요. 절대동음이요. 맞습니다. 4번 커튼을 걷다에 걷다와 비를 맞으며 걷다에 걷다는 활용하는 양상이 언제나 동일하지는 않는지 볼까요? 커튼을 걷어라. 비를 맞으며 걸어라. 다르네요. 커튼을 걷다에 걷다는 규칙 활용이고요.
비를 맞으며 걷다 할 때 걷다는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부분동음이어, 활용 양상이 다르니까 부분동음이어입니다. 5번 한 사람이 왔다의 한은 뭘 꾸며주고 있죠? 명사를 꾸며주고 있지요. 관형사입니다. 힘이 닿는 한 돕겠다는 뭐지요? 닿는이라는 관형 어의 꾸밈을 받고 있지요. 이 자리는 명사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네요. 얘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앞에 꾸며주는 말이 없으면 쓰일 수 없는 명사예요. 혼자 못 쓰는 명사, 의존명사입니다. 뭐 의존명사도 명사니까요. 볼까요? 각각 관형사와 명사로 맞죠? 품사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부분동음이어야 해당한다. 맞는 설명이네요. 자, 여러분, 요 문제는 흐린 눈으로 대충 풀면 틀릴 수 있어요. 이거 그 관형사인 거 대충 풀면 놓칠 수 있고요. 한 의존명사인 거 헷갈렸던 친구들이 있으면 이거 명사 맞나? 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이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이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대망의 37번인데요. 37번은 너무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인데요. 의문의 변동을 묻는 문제예요. 그런데 해결해야 하는 예시가 10개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에는 한 개의 단어와 단어의 표준 발음이 적혀 있다. 오, 발음을 주니까 좋네요. 카드에 적힌 단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유형과 유형별 횟수가 같은 카드끼리는 짝을 이룬다. 아하, 유형별 횟수도 알아야 되나 봐요. 단, 이때 변동 유형은 교체, 축약, 탈락, 첨가로만 구분한다. 휴, 다행이에요. 그리고 음운 변동의 순서도 고려하지 않는다. 오, 다행이에요. 예를 들어, 흑빛. 지 적힌 카드는 교체가 2번, 탈락이 1번 일어나는 단어가 적힌 카드와 짝을 이룬다. 볼까요? 흑빛. 일단 리을이 탈락하는 탈락 자음군 단순화가 1번 일어났고요. 그 다음 빛에서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는 평파열음화,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가 1번 일어났어요. 그리고 흑빛이라고 기역 뒤에서 비읍이 그드브 뒤에서 그드브스즈가 끄트프스즈로 바뀌는 된소리 대기도 일어났네요. 그래서 교체가 2번 일어난 게 맞네요. 아, 그럼 이거 이런 식으로 하나씩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국화꽃 먼저 보겠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일단 한번 같이 보아주세요. 첫 번째, 국화꽃 할 때 치읓이 받침에 있는데 우리 음운 변동 중에 받침에는 가느다란 물방울밖에 올 수 없다. 뭐였지요? 얘 음절 끝소리 규칙이었지요. 그래서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는 교체가 1번 일어납니다. 그 다음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키역이 되었습니다. 2개가 하나로 줄어드는 거 뭐지요? 예, 축약이 일어났네요. 거센 소리 대기 현상. 그래서 A 카드는 축약 1회, 교체 1회가 일어나는 카드입니다. 그럼 1번을 한번 살펴볼까요? 백합화 보겠습니다.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키역이 되는 축약이 1번 일어났고요. 그리고 비읍과 히읗이 합해져서 화가 되어버렸네요. 축약이 2번 일어났네요. A는 교체 1번, 축약 1번이니까 A와 짝을 이룰 수 없겠네요. X. B. 옆집 한번 보겠습니다. 옆집에서 받침에 피읍이 올 수 없어요. 가느다란 물방울로 바꿔주세요.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 1번 일어났고요. 음끝규,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옆집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옆집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드브 뒤에서 그드브스즈가 오면 얘네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 교체가 또 1번 일어났네요. 된소리 대기. 예, 그러면 옆집은 교체 2번 일어나는 카드고요. 2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샅샅이. 샅샅이는 일단
티읕이 받침에 있어요. 얘 디귿으로 바뀌어야겠죠? 교체 한번. 그리고 시옷이 디귿을 만나서 쌍시옷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첨가 아니죠? 된소리 대기니까 교체 2번. 자, 그 다음 티읕이 연음되어서 사사티라고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사사치라고 되었어요. 뭐죠 이거 여러분? 예, 구개음화 일어났네요. 구개음화까지 해서 총 교체가 3번이나 일어났습니다. 3번으로 고쳐주세요. 다음으로 칡넝쿨 보겠습니다. 예, 칡넝쿨에서 칡넝쿨은 이상하잖아요. 받침에서는 자음이 하나밖에 발음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말 음절의 제약이니까요. 리을 기억 중에 리을이 탈락합니다. 자음군 단순화 뭐지요? 탈락. 두 번째, 그래서 칡넝쿨이라고 하려고 했더니 칡넝쿨 너무 딱딱해요. 뒤에 니은이 있어서 쉽게 발음하기 위해서 기억을 같은 조음이치 연구계에서 나는 비음으로 바꿨어요. 비음화가 일어났네요. 예, 비음화 교체입니다. 아, 그러면 칡넝쿨 카드는 교체 한 번, 탈락 한 번 일어나야 해요. 볼까요? 3번 갑없이. 갑없이는 일단 가섭시가 아니라 갑없이니까 시옷이 탈락했습니다.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 단순화. 탈락 한 번 일어났고요. 그리고 가법이라고 연음되었고요. 그리고 없다 할 때 비읍 시옷이 연음되어서 뒤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 법, 시라고 발음하지 않고 비읍 그드브가 그드브스즈를 만나서 가, 법, 시라고 된소리 대기가 일어났네요. 교체도 한 번 일어났습니다. 어머머 여러분 볼까요? 시 교체 하나 탈락 하나 인 카드인데 갑없이가 교체 한 번 탈락 한 번이네요. 오 정답이네요. 이게 5번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 그리고 상릴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릴 일단 삭실이라고 발음하지 않으니까요. 시옷 탈락합니다. 탈락 자음군 단순화. 그럼 사길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사길이라고도 발음하지 않아요. 니은이 첨가됩니다. 왜 첨가되냐 하면 앞말과 뒷말이 서로 다른 형태소이고 그리고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나 반모미가 오면 니은이 첨가돼요. 니은 첨가 현상의 환경을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이 문제에서는 필요 없지만 다음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기억이 니은을 만나면 연이어서 발음하기 힘들죠. 기억을 비음으로 바꿔줍니다. 상릴 비음화 교체네요. 아 그러면 상릴은 탈락이 한 번, 첨가가 한 번, 교체가 한 번 골고루 일어나는 카드네요. 탈락이 한 번, 첨가가 한 번, 교체가 한 번. 아닌 거 알지만 공부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목시는요. 일단 앞에 있던 목에서 자음군이 하나 탈락합니다. 목으로 발음되고요. 그리고 같은 목시지만 얘는 앞에 목과 다르게 뒤에 모음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연음될 수 있는 환경이다. 그쵸? 그래서 탈락하지 않고 연음됩니다. 여러분 연음 현상은 음운 변동이에요? 아니죠. 음운 변동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락이 일단 한번 일어난 상태에서 연음되었고 얘는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즈니까 된소리 대기 일어나야 하지요. 교체가 한번 일어납니다. 그 다음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목시가 되었어요. 목목시 발음 너무 어렵죠 여러분? 목목시 기억이 미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비음화까지 일어나서 교체가 2번 일어납니다. 이 설명 자체는 맞지만 D와는 유형이 다르죠. D는 탈락 한 번, 첨가 한 번, 교체 한 번이니까 그래서 틀린 설명이에요. 호박엿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와가요. 호박엿
예, 호박엿에서 일단 받침에 시옷이 있어요. 가느다란 물방울로 바꿨어요. 음절 말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이 그렇게 7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서 교체가 한 번 일어났고요. 그 다음 호박엿이라고 발음하는 거 호박엿이라고 안 하죠. 호박엿이라고 합니다. 니은, 없던 니은이 생겼어요. 니은 첨가가 일어났네요. 첨가. 여러분 아까 전에 배웠던 니은 첨가의 환경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앞말과 뒷말이 서로 다른 형태소 합성어이고 그리고 앞말의 끝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모음 혹은 반모음 이아여여유로 시작하니까 니은 첨가의 환경이 맞네요. 자, 그다음 호박엿 이것도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그드브가 비음을 만나면 자기 성질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같은 조음이치의 비음인 이응으로 바뀝니다. 비음화가 일어나서 교체 현상이 또 일어났네요. 예. 그러면 우리 호박엿은 교체가 2번, 첨가가 1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백분율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백분율. 예, 없던 니은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드브 뒤에서 비읍이 쌍비읍이 되었어요. 그러면 교체가 1번, 첨가가 1번 일어난 현상이니까 2번이 아니라 1번 일어났으니까 틀린 말이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고생했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애석하게도 너무 귀찮지만 이렇게 하나씩 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정확하게 풀면 되니까요. 시간은 조금 들이더라도 집중해서 한 방에 맞춰버려야 합니다. 대충 풀어서 중간에 하나를 놓쳐버리면 끝까지 갔다가 다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한 번에 풀었으면 잘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8, 39번 남았는데요. 38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8번 기억이 사용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었으나 독립하여 쓰이지 못하고 다른 문장의 성분으로 쓰이는 의미 단위를 절이라고 한다. 아는 개념이죠. 문장에서 부속 성분으로 쓰인 절은 부속 성분이 뭔지 기억나나요, 여러분? 예, 부속 성분은 꼭 필요하지 않은 성분, 수식하는 성분들이었습니다. 관형어, 부사어, 관형어, 체언 꾸미는 애, 부사어, 주로 용언 꾸미는 애입니다. 어쨌든 부속 성분, 누굴 꾸미는 성분으로 쓰인 절은 수식의 기능을 하여 생략될 수 있어요. 부속 성분이니까 필수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부속 성분이면서도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으로 쓰여서 생략되지 못하는 절도 있다. 필수적 부사어거나 그런 걸로 쓰인 경우를 말하겠네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첫 번째, 절을 모조리 찾으세요. 두 번째, 두 번째, 부속 성분인지 확인하세요. 필수적 부사어인 경우가 많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필수인지 확인하세요. 그럼 일단 절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우리는 밤이 새도록 토론을 하였다. 밤을 새다, 밤을 새다. 누가 밤을 새다. 주어 서술어를 갖추고 있지만 문장은 아니니까 절. 나는 그가 있는 가게로 저녁에 갔다. 나는 갔다. 그가 있는 가게로. 그가 있다. 그가 가게에 있다. 절이네요.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떠나버렸다. 말도 없다. 주어 서술어 갖춘 절이네요. 부지런한 동생은 나와는 달리 일찍 일어난다. 나와는 다르다. 절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거 놓치기 쉽죠. 부지런하다. 동생이 부지런하다. 동생이라는 주어가 생략된 절입니다. 저기 서 있는 아이가 특히 재주가 있게 생겼다. 아이가 저기 서 있다. 요것도 역시 주어가 생략된 절이고요. 재주가 있다. 생략된 것이 없는 절이네요. 자, 그러면 1번 절 모두 체크했고요. 이제 성분, 어떤 성분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밤이 새도록, 여러분, 개도록 듯이 이거 무슨 절의 표지지요? 예. 토론을 하긴 했는데 밤이 새도록 토론을 했다. 서술어를 꾸미는 부사어로 쓰인 절이네요. 부사절. 2번 그가 있는 가게로 가게를 꾸미네요. 관형절 명사 대명사 수사 꾸미는 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떠나버렸다. 예, 이라는 표지에 의해서 이끌고 있는 부사절입니다. 떠나버렸는데 말도 없이 떠나버렸어. 서술어를 꾸미고 있으니까요. 네 번째, 부지런한 동생이 부지런해요. 명사 꾸미니까 관형절. 나와는 달리 일찍 일어난다.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나와는 달리 일찍 일어난다. 부사절. 5번, 저기 서 있는 아이를 꾸미네요. 관형절. 생기긴 생겼는데 재주가 있게 생겼네요. 부사절. 2번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필수적인지 안 필수적인지 확인해 볼 건데요. 이거는 그 절을 가려보면 돼요. 지워보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토론을 했다. 없어도 되네요. 필요 없어요. 필수 아니고. 나는 가게로 갔다. 예, 그가 있는 가게인지 뭔지 필요 없네요. 부수적이고요. 그는 떠나버렸다. 말도 없이 떠난 거 슬프긴 하지만 필요는 없어요. 얘도 필수 아니고요. 동생은 일찍 일어난다. 동생은 일어난다. 예, 다 가능하네요. 부지런한 것도 필요 없고요. 나와는 다르다는 정보도 필요 없어요. 아이가 생겼다. 어머,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겼다? 재주가 있게 생겼다. 재주가 있게가 반드시 필요한 부사절이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비슷한 문장 성분이랑 문장 구조를 묻는 문항들이 밑에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자료에서 다운받아서 풀어보십시오. 39번 중세국어의 특징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세국어 문제를 보면 일단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중세국어는요, 이 현대어 풀이만 봐도 절반 이상은 풀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현대어 풀이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선택지 보겠습니다. 2번, 노프샤를 보니 대상의 신체 일부를 높이는 간접 높임이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군. 예, 여러분, 주어가 높이는 대상은 아니지만 주어가 만약에 높여야 하는 대상의 신체 일부분이거나 소유물인 경우에 높이는 거, 간접 높임 맞지요? 예,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정수리뼈가 높으시어. 아, 노파샤가 높으시어인데 우리 이것만 봐도 시가 쓰였네요. 근데 뭐를 높였냐면 주어는 분명히 정수리뼈예요. 우리가 정수리뼈를 높일 필요는 없죠. 하지만 누구의 정수리뼈냐? 부처님의 정수리뼈다. 그러면 신체 일부, 높여야 하는 대상의 신체 일부니까 높여야죠. 간접 높임이 실현되었네요. 샤라는 중세국어 시기의 주체 높임 선어 말어미로 실현되었네요. 맞고. 4번. 받자반대를 보니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한 객체 높임 선어 말어미가 쓰였음을 알 수 있군.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으면 좋죠. 중세국어 시기에는 현대국어와 다르게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선어 말어미가 존재했어요. 현대국어에는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선어 말어미 시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객체,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기 위한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선어 말어미가 따로 존재했어요. 뭐죠? 예, 삽잡잡. 이 존재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받잡한데, 받잡다. 플러스 매개어미, 그리고 니은데, 예, 밭이라는 어간 뒤에 잡이라는 객체 높임 선어 말어미가 쓰였네요. 여러분, 이때 비읍 밑에 요 동그라미는 뭔가요? 예, 순경은 비읍이 쓰이는 것은 뒤에 모음이 이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냥 형태만 달라지는 것일 뿐이니까요. 삽, 잡, 비스무레 한 거라도 있으면 객체 높임 선어 말어미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객체 높임 선어 말어미 쓰인 거 맞아요. 근데 여기까지 맞다고 하고 넘어가면 이 문제 틀려요. 요것도 확인하셔야 되지요. 한번 볼까요? 대신이 이 약을 만들어 대왕께 바치니, 받자반대가 바치니에 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현대국어 보고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바쳤는데 누구한테 바쳤냐? 대왕께 바쳤다. 지금 이거
누구를 높이려고 쓴 잡이에요? 예, 대왕을 높이려고 쓴 잡이에요. 대왕께니까 목적어인가요? 아니요, 부사어예요. 그래서 목적어를 부사어로 고쳐야 맞는 설명이에요. 틀렸네요. 정답은 4번. 그래서 현대어 풀이만 봐도 사실은 풀 수 있었다. 5번도 보겠습니다. 좌시고를 보니 이거 우리 사투리에서는 쓰는 말인데 볼게요 한번. 높임의 의미를 갖는 특수어휘를 통해서 주체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해요. 특수어휘가 쓰였나? 주체를 높였나? 볼까요? 좌시고가 해석이 드시고로 되어 있네요. 아, 예나 지금이나 특수어휘 쓰고 있네요. 맞고요. 주체를 높였나 볼까요? 누가 먹었나? 왕이 드셨다. 아, 주어네요. 주어를 높이려고 쓴 거니까 이것도 맞네요. 맞는 설명입니다. 예, 이렇게 현대어 풀이만 봐도 2번, 4번, 5번을 제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 일단 1번, 3번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 부텄 경박이뼈. 부처님의 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부처님은 부처고요. 그럼 의는 시옷이네요. 예, 중세국어 시기에는 관형격 조사가 2개 있었어요. 의와 시옷. 의는 주로 유정명사를 뒤에 쓰이는 관형격 조사였고요. 시옷은 무정명사, 물건 찔러서 피 안 나오는 명사, 혹은 유정명사 이되 높임의 대상인 명사에 쓰였어요. 그래서 시옷이 높임의 대상 뒤에 쓰이는 관형격 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이에요. 예,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 3번. 가트실세를 보니 현대국어와 같은 형태의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 현대국어에 쓰이는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가 뭐지요? 예, 시. 그럼 가타실세에 시가 쓰였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볼까요? 튼머리 같으심으로 봅시다. 같하다 플러스 시 플러스 리을 세 뭐뭐함으로 리을세. 예, 그러면 똑같은 형태의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시가 쓰였네요. 맞는 설명이네요. 동그라미. 그래서 정답은 목적어라고 잘못 쓴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예, 여러분 중세국어 시기의 높임 표현에 대한 문항 여기 작년 수능을 대비하는 6월 모의평가에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연습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35번부터 39번까지 언어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언어 문제를 보면 단어에서, 의문에서, 문장에서, 중세국어에서 하나씩, 2개씩 골고루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번에 틀린 문제가 몇 번인지를 체크하고요. 그게 혹시나 그 문제가 출제된 단원이 내가 약해서 그런 건 아닌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약한 단원을 조금 더 보충 공부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2023학년도 4월 경기도 전국연합평가 언어와 매체 문항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